시기 전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 제도와 사회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겪은 것은 물론이고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과 서구 문화의 일방적 도입으로 사회 재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경제적 거대 담론들은 결코 합리성과 제도적 장치로만 이식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일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재구조하는 과정에서 탈골의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제기구라든지 서구 문화의 일방적 도입, 그러니까 제도권의 어떤 뭐 의견 선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그 지도층들의 정치, 경제 지도층들이 사회 재건을 추진해 왔지만 이런 그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 추진들, 거대 담론들이 결국은 합리성이나 제도 장치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옮겨오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일반 사람들의 아래로부터의 그 일반 사람들의 삶을 그 변화시키는 데는 어떤 고통을 그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탈골의 고통을 겪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뼈가 어긋나면 탈골이죠. 어긋나면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 일반 민중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이런 재구조화 과정에서 탈골의 고통을 겪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양극화, 문화 갈등과 그다음에 항시적 위협을 심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저항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사회재건 프로젝트는 서구 제도의 표준을 일방적으로 도입하거나 자본주의 보편적 가치를 여과 없이 이입하는 것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관습적으로 물들어왔던 어떤 그 공산주의 사상, 어떤 사회주의 문화,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그 서구 문화, 자본주의 문화를 도입하는 데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스며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과 없이 이입하는 것을 어떤 그 서구의 문화를 그냥 그것들을 보편적 가치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이미 서구적 제도화와 시장 경제의 획기적 도입이 내부적으로 정치적 부패와 경제 위기, 문화 갈등을 배트시킨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사람들이 이를 비판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다시 말씀드려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팽배해지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인들의 실천을 가장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수용이며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화 동인을 설명하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념적인 이런 부분들, 사상적, 이념적 이런 부분들이 인민들에게, 그 나라 자국의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그 뭐랄까요, 그 북한의 교조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트레이닝 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잠재의식 속으로 그래서 박혀있던 사상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재건하고 재구조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이 쉽게 받아들인 데는 어떤 오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독의 경우는 참 자꾸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상당히 그 모델로서의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통합도 동독의 모델링을 살펴봐야 된다는 게 문화로부터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 변혁보다는 정치 경제적 변혁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사상적으로 물들어 있는 그들의 변화를 문화적으로 특히 미디어의 수용으로부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 수용으로부터서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화 동인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여러 학자로부터서 나오는 주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최근 동유럽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한류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 동유럽 국가에서는 한류가 확산되기 시작됐는데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래로부터의 어떤 혁명입니다. 특히 헝가리 같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재건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루마니아 경우에는 공중파 텔레비전에서의 한국 드라마 노출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가 외국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013년 7월 루마니아 공중파 텔레비전은 9개 드라마를 동시다발적으로 방영하고 있었어요. 국영방송인 TVR1이라는 데서는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MBC 드라마죠. 동이라든지 짝패, 민영방송인 EUPORIA라는 그런 방송입니다. 유포리아라는 방송사에서는 청담동 앨리스, 메이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메이퀸, 스캔들, 동안미녀, 그 다음에 내셔널 TV 채널에서는 무사 백동수, 대왕의 꿈, 그 다음에 M24라는 채널에서는 천추태우 등을 방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드라마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주몽입니다. MBC 드라마죠. 주몽으로 당시에 5.1%라는 시청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드라마 시청률이 낮은 루마니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거의 드라마 시청률들이 굉장히 방영률도 높고 시청률도 높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루마니아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드라마 시청률이 낮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드라마 중 최고 시청률을 우리 한국 드라마가 기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 통계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 미디어의 이러한 인기와 동유럽 팬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한류가 세계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한류 팬층도 아시아에서 이러한 구미 제국과 제3세계까지 확대되고 있죠. 이러한 양상에서 세계 한류 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권에는 팬덤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 중에 일본 그리고 다음 중국 이렇게 됐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 숫자는 팬덤층의 숫자는 낮지만 이들의 그 팬덤층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나라보다도 열성과 집중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팬들의 숫자는 작지만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세계의 한류 팬들은 미디어 이용뿐만 아니고 팬클럽 활동이나 한국 방문 등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한국 미디어에 대한 열성도도 높게 나타나죠. 동유럽의 한류 팬들도 예외가 아니고 개인당 한국 미디어 이용 시간이 무려 하루 평균 5시간을 상회할 정도로 높은 열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동유럽의 한류 팬들이 다른 지역 팬들에 비해 특이한 점이 보면은 이들이 미디어를 즐기는 것 이외에 집단 활동과 이벤트를 항시적으로 조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한국 미디어를 즐기고 SNS를 통해서 팬들 사이 교류를 확장하고 있을 뿐 아니고 한국어 번역이나 한국 문화 소개, 한국어 교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팬클럽 활동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참여 관찰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이 활동들이 결국 모두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봉사로서 팬클럽을 유지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팬클럽 활동을 위해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을 선택하거나 앞으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10대가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할인의 대학생처럼 헝가리 최고 명문 대학인 국립대학에서 인문사회 분야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전공도 한국 언어, 한국 문화 전공이라는 것이에요.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한국 미디어의 인기에 의한 것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한국어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최상위권 학습 집단에 들어가야 하며 대학 입학 경쟁률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전공자들은 팬클럽 활동에서 번역 등의 작업을 선도하고 있고 한국 문화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행사를 주관하여 민간 외교관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유럽 한류 팬클럽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이 이처럼 조직력에 있어요. 루마니아 한류 팬클럽의 절반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관으로서 NGO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공식 기관 자격으로 한국 대사관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기업으로부터 스폰서를 받고 있어요. 한국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한류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루마니아에서는 작은 후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로 경쟁하고 심하면 서로 다투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죠. 코리아바라는 한류 팬클럽이 있어요.
코리아바 이름이 한류 팬클럽. 그 중에서 양복점을 하는 아버지 도움으로 팬클럽 층 중에 한 명이 양복점을 하는 아버지 도움으로 한복을 직접 만들어서 시연하는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고, 또 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하고, 또 부쿠레슈트라는 도시에서는 붓글씨 대회 등 한국 문화 행사를 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한류의 그 어떤 심화된 그 행사를 하는데 이 조직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헝가리에서는 10대를 포함해서 일상적으로 댄스 클럽에 출입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1995년경에 사령에서 보니까 거기도 나이트 클럽이 있더라고요. 나이트 클럽에 개방화의 물결을 따라서 그 청소녀들, 특히 소녀들 10대, 20대 초반 그 아가씨들이 정말 한껏 빼입고 굉장히 멋있게 빼입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빼입고 나이트클럽을 찾아와요. 거기에 보면은 서구로부터의 그 건설업자라든지 그다음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나이트클럽에 바 같은 데서 심지어 북한의 건설업자들도 와 있었어요. 그 스탠드, 그 나이트클럽 스탠드도 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 북한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개방화 물결에 따라 서구 기업가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아까 인터걸이란 영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헝가리에서도 10대를 포함해서 일상적으로 댄스 클럽에 출입하고 이성 교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K-팝 파티 경험을 현대 와서는 K-팝 파티의 경험을 특별히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K-팝 파티를 연다는 얘기예요. 특기할 점은 한국 남자를 이상형으로 찾는 경향입니다. 헝가리 아가씨들이 우리 한국 남성들을 이상형으로, 우리가 한때 뭐 이탈리아 남성들이 우리 한국 여성들이 뭐 이상형으로 이렇게 꼽듯이 이제는요 팝송보다는 우리 K-팝 그리고 서구의 남성형보다는 한국의 남성형을 오히려 이러한 서구권이나 동구권에서 더 이상형으로 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 남자 대학생들,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남자 대학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로맨틱하고 헌신적인 남자 주인공이나 K-팝 스타 같은 꽃미남을 한국 남자의 전형으로 믿고 이상형을 찾는 미디어 이미지에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미디어에 열중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고 상호 네트워킹, SNS 같은 상호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한류 팬들이 단순히 미디어 이미지와 영향으로 한국 남자를 이상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또 우리가 참여 관찰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디어의 일방적 영향이 아니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각자 처한 환경에 삶의 어떤 스토리를 스토리로 인해서 한국 미디어와 스타를 이상화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사고로 한낮1시에 돌아가시고 형제도 집을 나가 혼자인 시기를
어떤 그 심층 인터뷰를 한 청소년의 얘기를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러한 그 어떤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회에 그 아주 동구권이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데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형제까지도 집을 나가고 이런 시기에 함께 해준 것이 한국 미디어였다고 할 정도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그런 대답을 한 그런 심층 인터뷰가 있었단 얘기입니다. 또 어떤 청소년은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온종일 집안에 있을 때 케이팝을 듣게 되면서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이러한 인터뷰를 한 청소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국 미디어 팬들은 가상 공간에서 서로 친구가 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그 한류 그 미디어를 즐기는가 하면 또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신들을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가상공화에 서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면서 더욱 열중하게 되고 미디어 수용이 그들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고 열중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집단 인터뷰, 그러니까 개인적 심층 인터뷰와 또 집단 인터뷰가 있죠. 집단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은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는 인터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심층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K-팝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그룹 다이내믹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밝힌 대로 한류 팬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고 그들의 일상적 삶에서 삶을 변화하고 지속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팬들이 단순히 미디어의 일방적인 이미지에 조작되거나 비현실적인 이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가장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제 한류 미디어라든지 또는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그 팬덤층이 두터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의 팬들의 확보,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초기의 그 걸그룹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그들과 슈프림이라든지 이런 그 걸그룹들과 비슷한 양상과 함께 다른 특징이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팬클럽의 관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로부터 시작된 팬덤들의 관리가 결국은 외국의 팬덤층에 모델링 돼서 사실은 하나의 그 K-팝의 확산에 대한 전략으로서 주요했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굉장히 열성적이죠. 팬클럽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국 미디어에 열중한 것은 개인적인 선택뿐이 아니고 이러한 네트워킹에 굉장히 그 팬덤층에 영향이 컸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디어 수용자의 능동적 미디어 수용 양태와 소셜 네트워킹의 증가는 소셜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어떻게 보면 기인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의 보급 확대 중에서
그 많은 나라의 문화 중에서 유독 한국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보다도 한국 미디어가 인기를 끌게 된 현상,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 이유로 한국의 IT 기술 내 경쟁력과 미디어 산업의 발빠른 전략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스타들이 다른 나라 연예인보다 팬과의 교류가 많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전략이죠. 팬과의 교류가 많고, 팬 사인회라든지 어떤 소소한 팬클럽들만의 팬덤층만의 를 위한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교류가 많고, 업계에서 때마침 제공하는 정보도 많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항시 연결된 팬들을 결속시키고 네트워킹을 활발히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팬덤층 관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보면 일반인들보다도 더 빠르게 어떤 소소한 정보들, 그 케이팝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거기서 나오는 어떤 티셔츠라든지 또는 기념품 이런 것들의 소소한 그런 것들을 팬층들을 관리하는데 유효하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일반인들보다는 팬덤층을 더 결속시키고 그들만이 갖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K-팝 그룹들과 동일시되고 하나가 되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결속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 K-팝을 유시한 신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인기를 높인 데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적응한 산업적 전략 이런 것들도 1차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유럽 미디어 수용자들이 한국 미디어와 한국 문화에 열중하고 빠진 이유로서 이국주의를 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과 동양의 어떤 사상이죠. 문화 제국주의 산물로 나타나는 이국주의가 한국 미디어 팬들의 주요 동기는 아닌 것이고, 동양적인 어떤 원론적인 오리엔탈리즘 이런 것들, 이런 사상 이런 것들보다는 모든 동양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유독 한국 미디어에만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동양적인 오리엔탈리즘 너머에 다른 정서가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감독 중에서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들을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오리엔탈리즘에 깊이 빠져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사고방식, 특히 차이나 쪽을 굉장히 사상을 선호하죠. 그래서 항상 영화에 보면 중국 아동 소년이라든지 그런 동양권의 사람들을 많이 출연을 시켜요. 오리엔탈리즘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뭐죠? 우리 공자와 노자의 사상 이런 것들의 어떤 양산되고 있는 어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조상을 숭배하고 하는 어떤 예절과 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오리엔탈리즘의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취한 그런 서양인들 유명인들도 많다라는 차원에서
스티븐 스필버그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의 오리엔탈리즘 이 아니고 그 한류의 미디어 팬들은 그 너머의 다른 정서를 주요하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드라마 같은 데서 사극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많은 뭐 중국의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일본의 드라마도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드라마 중에 특히 사극 부분을 그 한국의 사극이 인기를 끄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오리엔탈리즘 중국을 위시한 이런 사상보다는 그 한국 그 너머의 한국의 문화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 뒤에 나옵니다만 주로 예절이라든지 어떤 한국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양산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인터뷰를 한 사람들 중에 보면 어린 시절 일본 만화 영화에 심취해서 일본 프로그램을 찾다가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프로그램과 가수들을 알게 됐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아시아를 통해서 아시아의 미디어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한국의 그 K-팝들의 굉장히 팬덤층이 두터우니까 오히려 그쪽의 미디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팬덤층 그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오히려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일본 만화를 통해서 익숙해진 동양 문화에 대한 신비감 이국주의 정서가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선호하게 동인으로 그렇게 작용했는데 그것으로 시작됐지만 그 한국 그 전통 문화라든지 또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다 더 심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국주의가 모든 동양 문화에 보편적으로 작용되지 않고 그 한국 문화에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동유럽 미디어 수용자들의 사회의식이고 그들이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 보다 나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공동체적 발로로서 한국 미디어를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유럽에서 한국 미디어 콘텐츠 인기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의 적응력이 높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략과 이국주의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보다 심층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문화 실천에 가담한 결과로 보이는데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경험하면서 그러한 나라들은 헝가리나 루마니아 동구권의 공산국가에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모두를 경험하면서 역사적 경랑에 휘말렸던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 구성원들이 이제 다시 민생의 피폐와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한 시점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조직적 정치활동이나 사회운동으로 나타나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미디어 수용과 팬 활동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아래로부터의 실천 속에 사회 변화와 재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국지라든지 IT 기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회 재건 차원, 사회 재건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경제적 재건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일제 식민주의, 식민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서, 일제 식민주의 시대를 지나서 6.25 동란이라는 전쟁을 겪고 지금의 경제력을 부상시킨, 빠르게 회복한, 회복이라기보다는 그 급성장한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모델로서 유명하죠.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수용과 사회 재건, 이런 문화적 실천, 이런 부분에 들여다봅시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동유럽 팬들은 사실 한국 미디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국 미디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의 불만이 결국 한국 미디어로 또 이어진다. 경제적 부분도 요인이 되고 자국 미디어에 대한 비판, 불만 이런 것들로 또 쌓여있던 동유럽 팬들이 한국 미디어에 대한 그 옮겨주는 그런 양상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헝가리와 루마니아 한류 팬들 그 자국 방송에 대한 비판점을 신랄하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자국 방송에, 그러니까 우리 방송 프로그램 드라마라든지 스타를 말하기에 앞서서 자국 방송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신랄하게 열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국 방송에 대한 부정적 성격의 키워드로서 주로 천박하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 다음에 비현실성이다, 저질이다, 뭐 섹스가 난무하고 그런 그 노골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한류와 비교해서 한류 드라마라든지 K-팝을 보면서 굉장히 천박함과 저질성을 느끼고 있다. 자국 방송에 대한 비판은 결국 서구 문화 영향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됩니다. 최근 유럽발 경제 위기는 가뜩이나 경제적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더 견디기 어려운 시련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경제 대국이죠. 면서 동시에 미디어에서 보이는 대로 전통과 문화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이상적인 모델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리엔탈리즘, 뭐 중국이나 어떤 일본의 문화, 어떤 사상 이런 것들, 아시아적인 정체성 이런 차원에서의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으로만 볼 게 아니고 특히 한국 미디어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고 경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전통과 문화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이상적인 모델, 이것들이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디어, 뭐 한류 드라마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유럽의 한국 미디어 팬들이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한국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예절,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공경, 뭐 리스펙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한국 전통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가장 매력을 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헝가리와 루마니아 한류 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미디어에 대한 칭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적과 연령이 달라도 한류 팬들이 최고로 치는 것은 하나같이 한국 문화가 보이는 예의, 이런 예절과 전통적 가치로 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비판, 그 미디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서 시작돼서 거기에서 식상해 있던 일반 그 시청자들이 한류에 이렇게 그 집착을 하게 됐다는 얘기.